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목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공항 쪽으로 가실 분들은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청담대교 부근에 사고가 나서 현재 잠실대교부터 서행하고 있고요.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열상류 나들목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고요. 동부간선으로는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더딘 흐름이고, 중랑교 부근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여파로 뒤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도 막히고요. 내부순환로의 경우는 성산 쪽으로 기름 램프를 조금 못 미친 곳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에 정체는 없습니다만 지나서 기름 램프부터 정릉터널 지나는 데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일로가 홍은 사거리에서 독립문역 사거리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날이네요. 네, 예? 그날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죠? 예, 네, 그렇죠. 오늘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이제 서울공항으로 교황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딱 그때쯤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발표가 됩니다. 인하할지 말지, 또 인하한다면 폭은 얼마나 될지, 또 이 인하 결정 후에 기자들 앞에서 코멘트를 합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가 어떤 말을 할지, 뭐 다 이 주요 핵심 체크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14개월 연속 2.5%로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설은 오늘 0.25%포인트 인하할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2.25%로 될 거다. 지배적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방향으로 해서 시중금리 또 채권금리 다 내렸는데, 제가 보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하한 후에 이주열 총재의 이 말이에요. 말을 하면서 막 기자들 또 국민들, 크게 보면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한국은행이 뭐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경기가 이래도 살아나지 않으면은 추가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은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의 반응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가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거 생각하면은 금리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돈 빌린 사람들 더 이제 빌리게 된 욕구가 커지겠죠. 또 돈 빌려서 뭐 집을 산다거나 주식 투자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는 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 위험성이 조금 작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 즉 정부와의 공조입니다. 정책적 공조의 모습입니다. 막 세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거나 뭐 인하를 하고선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은 이거는 좀 또 한 번에 이 과거 이 조화, 팀워크가 깨진다 이런 느낌을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서 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 오실 때쯤에요. 그 뉴스 보시면서 금리 인하 뉴스도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들 가게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요새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동네 이렇게 어귀에 가면 나들 가게 팻말 표지판 붙인 동네 슈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이 있어가지고 내 집 같이 드나드는 나들이 하고 싶은 가게, 그래서 나들 가게인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근데 이 5년 만에 이 나들 가게가 1,000곳 넘게 폐업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부 지원 이 동네 슈퍼 나들 가게가 이 6월 현재 8,900여 곳이거든요. 예. 1,000곳이 망했다. 이 폐업률로만 보면 12%에 달하는 큰 수치입니다. 이제 물론 동네 슈퍼들 다 어렵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근데 나들 가게가 이렇게 많이 이제 문을 닫았다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지적이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면 중기청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나들 가게 하면서 쓴 예산이 750억이었는데 그거 다 날린 거 아니냐. 10% 넘게 폐업했으면. 이런 지적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게 동네 슈퍼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이게 예산 집행하고 추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들 가게는 뭐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아마 지원 방식의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허점이. 그래서 보니까 이 나들 가게 지원이 이제 개점할 때 처음에 한 번만 지원을 하고 사후 관리를 안 한다. 하고 시스템 인프라 간판 교체 달아주고 이런 것만 하지. 그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시잖아요. 동네 슈퍼. 예. 이분들이 이제 경영 어떻게 할까? 손님 응대법 이런 컨설팅 같은 게 좀 전무했다.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이 나와서 고쳐 나갈 거고요. 동네 슈퍼가 대형마트 이기려면은 진짜 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무기가. 가령 그 동네 슈퍼에 갔더니 할머니가 이야기 잘 받아준다. 따뜻한 정감이 느껴진다라든가 뭔가 좀 와가지고 사게끔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좀 정부가 이 동네 슈퍼 이 나들 가게를 통해서 그런 이 매력 살리는 데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그 카파라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카파라치는 좀 달랐는데 요새는 카파라치의 카가 카드 모집 설계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카파라치 우리가 익숙한 카파라치는 이제 교통법규 위반한 카. 근데 지금 카는 카드입니다. 카드 파파라치인데요. 이 포상금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6월 달부터 건당 이게 5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인데 50만 원, 5배가 올랐죠. 하고 연간 한도액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는 이 연회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경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신용카드 만들 때요. 예. 그리고 한 신용카드 설계 모집인이 한 회사 것만 해야지 이 회사 이 카드 드실래요? 저 카드 드실래요? 여러 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품 많이 주는 모집인 또 다양한 카드를 가입하려고 하는 모집인들을 찍는 거예요. 몰카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 신고를 하는 이런 건데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카드 모집 설계인데 힘들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그 경품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군요. 연회비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카드 가입하세요 하고 대폭 깎아주는데 그렇죠. 그 혜택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3, 4만 원, 5만 원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카드 모집인들도 연회비의 10분의 1 이상은 못 주도록 한 법부터 고쳐라. 지금 소비자들이 3만 원 밑으로는 아예 혜택으로 보지도 않는데 이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억대 연봉 챙기는 카파라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쩔 수 없다면은 정부가 이런 카파라치들이 신고 포상금 줄 때 무조건 그냥 영상 보고 사진 보고 주지 말고 좀 까다롭게 체크를 하고 이런 포상금도 줬으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싱크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지역 중에서도 제2롯데월드 주변에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조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싱크홀 조사를 위해서 석천역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고 하는데, 자, 관련 소식 서울시 도로 포장 관리 최현우 팀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로관리과 최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일단 여쭤보는 게, 싱크홀이 송파구 쪽에 한 5군데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네네. 몇 군데 정도가 발생을 한 겁니까? 이번에 발생한 그 석촌 지하차도 예. 입구에 하나가 지금 발생한 상태고요. 그리고 싱크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 특성에 좀 맞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먼저 그 싱크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그 싱크홀들이 이제 언론에 또 아니면 그 인터넷에 이렇게 좀 불안한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주로 이제 그 스키함층이 잘 발달된 외국의 도시, 즉 뭐 플로리다주 같은 그런 곳에서 주택이 가라앉는 정도의 대규모 지질적인 붕괴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시 그 지질은 주로 강북에는 하강암, 강남에는 화강암 내지 팻마암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질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안정이 잘 되어 있고 또 그 주택이 가라앉는 그런 불안한 그 현상은 아직까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석촌호수 일대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동공, 함몰, 침하는 대부분 노후 상하수 갈로의 손상부를 통해서 누수가 되어 그것이 원인이 된 상태이며 외국의 그 싱크홀과는 그 규모면이나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 싱크홀의 그러니까 송파구 일대 싱크홀이 발생한 개수는 석촌 지하차도 한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외부 조사위원들과 함께 그 구착을 해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딴 데도 근데 좀 이렇게 구멍 나고 이런 데는 있지 않았나요? 예, 금년에 총 그 싱크홀이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뭐 싱크홀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뭐 외국 편의상 그렇게 부르죠, 뭐.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도로 동공, 뭐 도로 함몰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도로 동공, 함몰, 뭐 그 표현도 좋습니다. 금년에 이제 총 5건 발생했습니다. 5건이 맞죠? 5건. 금년에 아니 송파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송파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가 1건이고 강서구가 3건 이렇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송파구 쪽에 제2롯데월드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이 도로 함몰된 것이 유일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언론에 나가서 6월 30일부터 조사한 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뭐 먹자골 방이동 먹자골목 쪽에서 이제 발생한 그것은 그 한 1.2m 깊이의 상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40년 정도 뭐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관이 노화됐어요. 그래서 그 실구멍만한 이런 바늘구멍만한 이런 구멍들이 노화돼가지고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착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물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상부에 있는 흙이 이제 좀 물렁물렁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좀 처진 거고요. 구멍이 난 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 관리할 때 침하된 형태로 이렇게 된 것을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건 뭐 도로 그 싱크홀로 해가지고 보도가 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산 초교 입구에 그거는 이제 동공이 뚫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 올라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굴착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도로에 보면은 측면에 빗물바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는 구멍. 빗물바지 백체가 노화돼가지고 구멍이 난 상태거든요. 그쪽으로 흙이 쏠려 들어가지고 포장층이 파손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파손으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은 방이동의 그 안동국 씨 집 앞에서도 도로가 이제 구멍 형태로 보였던 거죠. 지름 한 10cm 내외로. 그렇게 이제 그것도 제가 굴착 공사를 해보니까 밑에 이제 사설 가정 하수관 그게 이제 노화돼가지고 구멍이 나서 그쪽으로 혹이 썰려 들어가서 이제 포장층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싱크홀과 뭐 비슷한 그런 형태의 큰 동공을 주로 이제 포장층 아래 집안이 어떤 조그마한 구멍들이 이제 생기다가 또 물길이 흘러서 그 물길과 함께 흙이 딴 데로 가면서 점점 지중해 구멍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상부에 있는 포장층이나 집안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구멍이 무너지는 형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싱크홀과. 근데 지금 이제 송파구 일대에서 쭉 구멍 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네, 신문이나 언론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2롯데월드 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요새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인가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송파 지역의 그 통계 자료를 내봤거든요. 도로, 치마, 함몰, 동공 이런 거를. 그래서 2010년도에 뭐 230여 건, 2011년도에 그 정도. 그래서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그 공사가 완료된 지는 2013년 8월이거든요. 예. 그 월별로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갑작스레 발생했다. 그런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석촌호수의 수위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이제 석촌호수의 수위가 변화된다면, 석촌호수 주변 그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안 변화, 집안 깊숙한 속에서 어떤 조그만한 미세한 공급들이 물과 함께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물이 이제 석촌호수 물이 없어졌다는 거는 지중해에서 물의 어떤 물기를 형성해서 딴 데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흙과 미세한 물과 미세한 흙들이 함께 어디론가 빠져나간 거죠. 그럼 구멍이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은 석촌호수 주변 일대가 집안이 가라앉는 거죠. 전체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형식으로 그렇게 된 거는 상하수도 간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도로 관리해오던 도로 파손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하긴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을 느끼려면은 석촌호수 주변 일대가 이제 전체가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눈으로 1mm든 2mm든 1cm든 이런 치마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 일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죠? 저희들이 이제 시민 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그리고 이제 또 지질적으로, 물이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지질 변화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이제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나 어떤 연구 자료를 알아본 결과, 그러한 물의 흐름의 작용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석촌 지하차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아직 그 원인은 모르죠? 조금 후 10시경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지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10시경에 그럼 나온다고 치더라도 지난번에 언론이 좀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뤘던 것이 원인을 알고서 덮어야지 왜 부랴부랴 덮었느냐. 결국 또 꺼졌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재난을 관리할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재난의 총괄 책임자가 이제 담당 부서장이거든요. 예. 재난은 먼저 발견하는 자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후속 대책은 나중에 보고를 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현장 상황이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응급하게 조치했던 겁니다. 어떤 절차는 맞는 것이고요. 어떤 내용적이나 어떻게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적인 입장에 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싱크홀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쪽에서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제가 직접 조사한 현장인데요. 예. 그거는 거기도 한 40년 된 하수박스는 지하에 어떤 옛날부터 또랑이 좀 오픈된 또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도로를 쓰기 위해서 지하에 큰 콘크리트 구조물로 형성된 것을 하수박스라고 합니다. 그 하수박스가 이제 지하에 한 5m 정도 밑에 묻혀 있었는데 그거를 노출시켜서 파보니까 하수박스 밑에 쭉 이제 한 8m 정도의 큰 우리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린 형태죠. 보니까 하수박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옆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이제 여의도가 세사층으로 돼 있거든요. 가는 모래. 그래서 그 모래 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빠져나가가지고 물과 모래가 함께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확대된 그런 동공 형태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여의도 같은 경우에 복무는 알 수 있는데 석촌 지하차도 그쪽은 복무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지금 국회 앞 복구 행태가 예. 마찬가지로 국회 앞은 더 빨리 막았습니다. 구멍을 완전히 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비 또 아스팔트 포장을 이제 정비해서 복구하듯이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놓고 다시 파는 행태죠. 다시 파서 이제 완전히 현장이 없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파서 보니까 하우스박스 아래 동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거기까지는 예. 흙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과거부터 쭉 있었던 현상인데 요새 유난히 좀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석촌 호수 인근 제1호 롯데월드 건설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일보에서 어떤 시민 제보를 통해 가지고 싱크홀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올라온 형태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싱크홀이라는 게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고, 그리고 싱크홀이 외국에 견주어서 우리나라 싱크홀이 이제 규모는 작지만 도로상에서 주로 나타난다. 어떤 주택가가 아닌 도로상에서 어떤 상하수도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근데요, 그 원인이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예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도로에서의 그렇게 구멍 나는 것도 이게 자동차 만일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석촌 지하차도 정도 되면은 그거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석촌 지하차도 이제 구멍 나기 직전에 주변에 CCTV에서 촬영해가지고 JTBC인가 저도 봤어요. 보니까 이제 차가 출렁하는 걸 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도로는 포장층이 20cm 정도 두께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도로 포장층 자체가 어떤 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플로리다주나 다른 나라의 대형 싱크홀처럼 사람이 일시에 들어간다든지 차가 바로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게 지름 한 10cm 내외로 이렇게 구멍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동공을 조사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이고, 차가 지나가도 포장층 자체가 우리 서울시가 두껍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좀. 그래서 조금 좀 차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조그마한 동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재난 방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세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좀 불안했거든요. 야, 이거 길 가다가 갑자기 길 꺼지면 어떡하나. 예? 그거 잘 좀 어떻게 예방을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싱크홀을 이제 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어떤 용어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동공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예. 싱크홀로 하니까 미국의 그림이 연상돼 가지고 좀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미국 그림하고 연관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10시 한번 볼게요. 10시에. 예. 네네. 보고서 또 한번 전화 연결할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예. 꼭 좀 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도로포장관리과 최연호 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예,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TA SK텔레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철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 요금 인상이 요새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죠.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지난 7월 22일이었었죠. 철도 사고가 또 발생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참 철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먼저 철도 전문가시죠. 이영수 박사님께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 코레일의 철도 요금 인상 국토부에선 반대하는데 또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철도 요금은 이제 국토부의 허가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한 직접적인 요금 인상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할인 제도를 폐지해서 인상 효과를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토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할인 제도가 폐지가 무산이 됐지만 하지만 국토부는 내심 이제 철도공사의 부채, 그러니까 17조 6천억 정도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요금 수익으로 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KTX의 요금 상한제 폐지 관련해서 실제로 논의가 되기도 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토부는 분명히 오르는 걸 반대하는데 이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지면은 뭐 결국은 인상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나 코레일이 약간 재밌는 게 뭐 요금 인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주중 할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요금 인상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부산에서 서울 왕복으로 8,000원 정도가 인상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뭐 아마 교수님도 옛날 기억이 때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KTX 탈 때 역방향 뭐 자유석 이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거 한 5% 정도 할인해 주거든요. 그거 다 하거든요.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KTX로 대전에서 서울권까지는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출퇴근까지도. 그럼요. 이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을 텐데 그 공무원분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예.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 이제 정기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금 인상의 영향력을 그렇죠. 엄청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추석도 가까워오는데 말이에요. 네.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죠. 근데
근데 이 코레일이 영업이익률이 30%나 된다 그러네요. 적자가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속철도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 40% 되고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그 영업이익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일반 철도라든지 화물철도 그리고 광역철도에서 이제 적자가 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교차 보조의 어떤 그 개념으로서 고속철도가 좀 비싼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코레일을 지적하면서 이제 수익적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금 인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제 철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수익적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재정 지원보다는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좀 부담하고 있는 이제 그 선로 사용료라든지 이제 건설 부처에 대한 선로 사용료를 한 면 6천원 정도 지불하고 있고 그리고 적자선 운용과 요금 할인 등 이제 PSO 공익 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한 지금까지 한 7천원 정도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국토부가 이 철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적은 상태에서 너무 코레일에 대해서 요금 인상으로만 이 부채를 좀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좀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 말에 아주 뜨거웠던 철도 민영화 논란 때 정부에서 요금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금 올랐을 때 주말 요금만 올리는 거다. 주중 요금은 안 올릴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논리는 주말 요금이 올랐으니까 주중 요금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약간 조삼모사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서발 KTX가 엄청난 흑자 노선이라는데 그걸 굳이 민영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분리하더니 결국 요금 인상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작년 말에 그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으니까 결국 7, 8개월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거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예. 그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7582님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무료 셔틀 타고 다닙니다. 이게 근데 이 셔틀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게 아마 6시쯤 출발할 거예요. 아마 세종 종합청사 앞에서. 그다음에 5622님 할인 없애면 안 돼요. 철도는 공공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죠. 4759님 저는 대전까지 회사 다니는데 너무 부담돼요. 제발 할인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아니 천안 대전 이쪽엔 진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여자 교수의 남편도 치과의사인데 천안에 대해서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퇴근하더라고요. 이거 참 그런데 자 요금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세월호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만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2번이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요새 불안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얼마 전에는 그 태백 열차 충돌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불안한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이 박사님. 태백선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건데요. 우선은 기관사의 이제 신호 우인, 그리고 이제 간제역과 제역 간의 어떤 소통 부재, 그리고 차량의 취약한 무전 상태, 그리고 안전 시스템과 측선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태백선 자체가 단선인데, 그러니까 그 기관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사가 신호 오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2중, 3중의 안전 시스템이 이제 부재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2인 승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코레일의 어떤 수익적 경영에 의해서 1인 승부로 바뀌면서 조금 사고 위험이 좀 높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기관사가 신호 오인이 한번 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가 부연하면 그 사고가 난 데가 이제 문곡역이라는 곳 부근인데요. 거기가 무인역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 지나가냐 이렇게 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2인 승무였으면
승무원 한 명이 착각을 하면 한 명이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강원도권에는 이제 단선인 거예요. 왕복이 단선으로 다니니까 반드시 역에서 교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멈춰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안 멈추고 이분이 착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무궁화 열차하고 부딪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얼마 전에 바뀐 거거든요. 이 전철, 이 코스가요. 그 다음에 문공역의 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만경에서 사람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차라리 그랬을 땐 간부나 임원을 줄여라는 거죠. 연봉도 엄청 받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서 꼭 안전을 챙겨야 될 기관사나 영무원은 한 명 또는 두 명이 두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이 사고를 보면서 21년 만에 사망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 지금 인력이나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 안진걸 처장님은 그 간부로 줄여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박사님은? 우선은 그러니까 예방 정비라든지 그런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장 인원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고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서 한 5,115명 정도가 정원이 감축됐고 그 이후로 계속 박근혜 정부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좀 그런 인력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예방 정비라든지 그러한 무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행되면서 좀 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그 허점이 생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나마 KTX는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나마 투자를 하는데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수천억이 적자가 나니까 1인 승무로 돌린다든지 무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꼭 2인 승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지침이랄까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저기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하철도 무인 그게 있죠? 네. 지금 지하철에서도 계속 무인으로 해라 적자를 주려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번에 왕십리역 때 1인 승무제인데 뭐 아무리 첨단 시스템에도 기계가 오작동하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왕십리역 사고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다 사람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힘껏 제동장치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 기관사님 이야기대로. 그래서 최소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만약에 무인 승무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현재 말이에요. 이 철도 지하철 사고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대중교통으로서의 철도 지하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 이정수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철도의 사고의 이제 분류를 보면 크게 철도 교통사고 그러니까 철도 차량이나 운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철도 교통사고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철도 안전사고, 그러니까 철도 운영이라든지 시설물의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손괴라든지 사람 인명피해, 그리고 또 운행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될 수 있었던 위험 사건들, 그리고 지연 운행, 그러니까 이 열차들이 제대로 안 간 부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는 잘 알다시피 이 하인리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행장애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차사고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태백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사고 이전에 이미 운행장애라든지 그런 아차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도 이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운행장애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운행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처벌이라든지 징계 위주의 사고 처리보다는 그런 운행장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금 현장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운행장애라는 게 결과적으로 인력이 좀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정비라든지 그런 시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이 충분히 이제 이렇게 고용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건 뭐 우리 지금 추석 앞두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가격도 올린다 그러고 예 추석 때 표 구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철도를 많이 합충을 해야 되는 거죠. 합충을 그러니까 해야 지금 이제 너무 KTX 경부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만 나는 부분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새마을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러한 일반선 부분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레일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결국은 이제 KTX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철도가 알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공공성도 있어요. 예, 특히 철도안 객실은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를 받아요. 철도안 객실은요. 근데 이번에 사망 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단한 이건 위기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아는 분들은 이거 엄청난 지금 상황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요금 문제하고 사고 문제 그리고 뭐 민영 문제 다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철도 지하철만큼은 철도로 하루에 37만 명, 지하철을 하루에 뭐 몇백만 명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안전과 생명 위주로 다시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가 준 아주 커다란 교훈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철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철도 문제 전문가시죠.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박사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건 사무처장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말 같은 목요일이죠. 내일은 저희가 방송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